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정도가 이제 그 A/B 테스트에서 아주 심플하게 기본적인 것들만 봤을 때 A/B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뼈대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아서 거기다가 제가 그 어떤 특정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데서는 파이어베이스 쓰고 어떤 데서는 내부 데이터를 보기도 하는데 그 내부 데이터들도 포맷들이 다 다르고 해서 이거 거기다가 어디서는 그 UX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만 어디서는 그 정말로 내부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음에 어떤 데서는 그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그 사용자 뭐 그 게임 컨텐츠 바꾸는 거 이런 거를 볼 때도 쓰기도 하고 정말 온갖 곳에다가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온갖 곳에 온갖 형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표준을 정해가지고 뭘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A/B 테스트가 일종의 어떤 함수나 포맷이나 알고리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방법론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A/B 테스트를 가지고 사실 어떤 그 강의 주제를 잡았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래도 실무에서 좀 쓸 때 그나마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라도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뼈대는 그래도 뭐 어디에서 쓰든지 최소한 맞을 수 있는 뼈대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실험을 어쨌든 테스트는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설계를 할 때 사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그 실험 설계 이론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런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도 많은데다가 심지어는 A/B 테스트는 어떤 그 이론적인 걸로는 좀 주의할 게 적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 내용이 단순한 설계다 보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 점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목표나 가설을 사실 저희가 촘촘하게 최대한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그 실험실에서 딱 그 어떤 실험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냥 이렇게 바꿨을 때 사용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내지는 구매율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희망 사항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나 가설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학계에 오래 계신 분들이 사실 이런 쪽에서 들어왔을 때 이 A/B 테스트를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 정말 돛 닦는 기분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 정말로 그런 꼼꼼하게 환경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의 상당수를 체크를 못 합니다. 거기다가 목표도 되게 뭐 저희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봤잖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그냥 사람들의 클릭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최대한 수치적으로 바꾸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실제로 어떤 그 그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실험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는 그 A/B 테스트를 하려는 그 서비스에 사람들이 최소한 얼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릭률이 뭐 어느 정도 되니까 이 클릭률에 대비했을 때 실험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뭐 시계열 효과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선행 연구들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허술하더라도 그나마 최대한이라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처럼 데이터 보는 사람이 이런 거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뭐 클릭이라든가 화면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UX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거고 어떤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는 기획 쪽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고 뭐 결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아니면은 뭐 어떤 개발 쪽에서 좀 더 고려를 해주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어떤 단독으로 혼자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부분들의 전문가 내지는 그런 거에서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본 다음에 실제로 만들면은 그나마 이런 애매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실험 설계의 크리티컬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고려를 안 하는 데이터 수집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실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예, 이런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흔히 말하는 저희 A/B 테스트가 아니라 거의 전반적인 실험 관련해서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반하는 자료 수집 금지.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최대한 잘 만들 수 있는, 잘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확실하게 세팅을 해놓을 것, 누락되지 않게. 그런 다음에 혹시나 사회윤리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생활 관련돼 가지고 수집을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이런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냥 쓰는 것, 그냥 수집을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나 사용자 관련해가지고 어떤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용자들을 구분할 수 있고 어떤 뭐 윤리적이나 아니면 뭐 사생활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침해되는 데이터에 관련해 가지고 쓰셔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물론 저희가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쓰는 경우들 중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구매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앱 사는 거를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그냥 통계를 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수집을 하는데 그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전 제가 무교라서 잘 모르겠지만 뭐 기독교 관련 뭐 성경 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불경 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쩌면은 그 사람의 그 종교적 성향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집하기 전에 꼭 먼저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사회과학 쪽 책 가지고 보다 보니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나 정리나 이제 구조를 설정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할지 우리가 사람 기준으로 집계를 할지 아니면은 뭐 기간으로는 일별 집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집계를 할지 이런 식의 집계 기준을 일단 명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되고 나중에 와가지고 좀 뭐 물론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실험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험 설계할 때 집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실험 다 한 다음에 정하는 거는 사실 그 본인 입맛대로 좀 맞추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그 통계가 뭐 그 가장 큰 거짓말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 많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걸 사용자들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계 방식 같은 거는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집계를 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이때 수집할 때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할 건지도 실험 설계를 할 때 미리 정의를 해놓고 공개를 해놓고 쓰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런 방식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해석 설계 문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험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지표가 뭐 그 유의 수준 99%일 때 뭐 차이가 2% 이상 나면은 뭐 쓸 거다 이런 식으로 2% 이상 나면 쓰고 그 정도가 안 되면은 그냥 안 쓰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잘 마련해 두면은 좋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복해가지고 사실 한 뭐 두세 번 반복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A/B 테스트 같은 경우 반복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기간 때문이죠. 뭐 특히 요즘처럼 막 후딱후딱 바뀌는데 테스트에만 막 뭐 며칠씩 여러 번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 실험 결과 평가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바꾸면은 이제 자기 입맛대로 결과를 바꾸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도하지 않더라도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뭐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이게 그거를 그냥 바로 바꾸기엔 좀 애매하니까 좀 먼저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이제 그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렇게 드는 경향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해석 방법은 예, 처음에 미리 설정을 해놓고 안 바꾸는 거를 가능하면 추천을 드리는데 예,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예, 뭐 이게 뭐 중간에 데이터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이제 최대한 원래 실험의 목적이나 지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경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할 때도 정말 그러니까 막 되게 뭐 아까처럼 CTR처럼 막 원래 막 0.1% 차이 나더라도 어마무지하게 큰 게 아닌데 뭐 50%하고 여기는 50%고 여기는 50.1%뭐 이 정도 차이인데 막 0.1% 차이 나는데 이것도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부들부들 막 이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네 이거는 해당 시점의 결과니까 너무 숫자 자체에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아까처럼 이제 뭐 그 구간을 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넓게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굉장히 시계열을 많이 타고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으며 공휴일 같은 거 많이 타고 성수기 비성수기 중요하고 그런 식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계열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특징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은 좋겠지만 우리 사이트에는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만 들어오더라. 요즘에 뭐 핫한 뭐 운송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사실 서울 인천 경기만 되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충남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저희 뭐 서비스의 사용자가 뭐 100명 들어오지만 그 100명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 메뉴에는 사실 10명도 안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알아야 이제 그 메뉴 개편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용자 특징을 고려해서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의 목적이나 그 결과를 가지고도 확실히 뭐 이런 뭐 A/B 테스트를 했을 때 B군이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B군 쪽이 너무 우월하다. 이쪽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사실 그게 뭐 다른 부분을 해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에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은 안 쓰는 거거든요. 안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결과가 무조건 맞다고 너무 그냥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일단 그냥 테스트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무작위 모집을 했을 때 사용자분이 뭐 저희가 회원이 100만 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때 그 시점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못 들어온 사용자라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그 주로 뭐 한 달에 2-3번 들어오는 사용자들 이런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테스트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반적으로 누락이 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테스트에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들어오는 사용자와 적게 들어오는 많이 들어오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유리하게 테스트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것도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만약에 그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 사용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사용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들어온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들어온 사용자들의 좀 더 뭐 좀 잘 들어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테스트 과정에서 좀 더 뭐 기간을 길게 그 사람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기간을 길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따로 참여할 방법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무작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만약 한 달에 한 번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에 들어갈 확률도 이제 그 한 달에 여러 번 들어온 사람들보다 확연히 낮아지게 되고요. 예,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예, 그거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서비스의 전체 활용도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활용도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 그런 자연스러운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식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A/B 테스트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설계를 할 때는 예, 그런 저희가 그 실험 설계 자체에서 그 실험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원래 기본적으로 실험을 할 때도 그 실험 사용자, 그러니까 실험 대상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지만 A/B 테스트 같이 이런 유사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생활에서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대부분의 실무에서 사용자들은 이제 고객인데 저희가 지금 고객 대상으로 막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에 대해서 사실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괜히 테스트 잘못했다가 사용자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게 이게 딱 이렇게 말만 해도 뭔가 되게 사용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왠지 그런 어감이 좀 들잖아요. 예, 그런 어감도 들고 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사용자들에게 테스트를 한다는 게 물론 서비스 개선을 전반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개선이라는 게 당연히 고객들에게 더 좋은 밸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용자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에게 어떤 그 서비스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필요해서 쓰는 거 정도 그 이상으로 어떤 사용자들에게 리스크가 가면은 예, 그 테스트는 예, 옳지 않은 테스트고요. 특히 물론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기가 기대하던 것과 다른 가치를 얻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러니까 갑자기 뭐 그냥 파란색 그동안 파란색 버튼 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낯설은 녹색 버튼이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크리티컬하다 그러면은 어떤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그 재정적 문제, 심리적 문제, 혹은 사회적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 예,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큰 것 같지만 이런 요소가 그렇게까지 또 큰 건 아닌 것이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서비스 같은 데서 A/B 테스트 한다 난리 납니다. 예, 어떤 사람한테 A군, B군 나눠가지고 뭐 A군한테는 이자를 4% 정도 주고 B군한테는 이자를 7% 정도 준다. 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테스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사용자 차별이거든요. 특히 돈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컨텐츠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특히 이제 뭐 좀 잔인한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뭐 차별적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은 당연히 사회적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크리티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재정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비행기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아니고 해외입니다. 뭐 비행기표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맥 쓰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며 라면서 그 접속한 기기가 맥이나 아이폰인 경우에는 비행기 값을 더 비싸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때는 윈도우에서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요. 네, 거기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실험이라고 욕을 먹고 지금은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가격 올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 그냥 어차피 뭐 우리 포인트 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런 직접적으로 차별을 주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 및 실험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고지 의무가 있고요. 특히 사용자의 개인정보 혹은 사용자 식별정보 뭐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할 때는 사용자에게 해꼭 고지를 하고 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할 때는 이게 기존에 수집하던 데이터보다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수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 데이터 수집 얘기를 꼭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실험 사용자 데이터가 이제 식별 가능한가? 물론 이제 저희가 대부분 또 집계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집계한 거를 가지고 사용자를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데이터들이 이제 특히 내부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 예, 뭐 그러니까 그 외부 툴을 쓰는 경우에 이제 그 집계된 결과만 없기 때문에 괜찮은 편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사실 이게 또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게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 사용자들의 회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 회원들이 이제 구분이 요즘엔 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테스트에서 어떤 군이었는지를 알아야 그 나중에 뭐 이게 잘못됐다든가 할 때 그런 아니면은 어떤 효과를 분석한다거나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저장을 해놓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서비스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더라라고 이제 개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자체는 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실험을 웬만하면 이제 실험을 한 다음에는 그 실험 데이터는 집계 데이터만 남기고 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어떤 사용자가 어떤 군이었다. 그런 다음에 A군이 B군보다 잘 나왔다. 이러면 사실 이게 1대1 매칭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사용자 고지 의무하고도 비슷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뭐 개인 식별 정보는 어떻게 처리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실험이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공개 범위나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그 범위를 잘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서비스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라도 정리를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운영할 때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A/B 테스트가 굉장히 범람을 하다 못해서 약간 사람들이 특히 데이터를 계속 쓰고 A/B 테스트를 하니까 왠지 A/B 테스트를 하고 나면 되게 뭔가 그냥 막 정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너무 A/B 테스트를 남용하는 곳들도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할 때도 좀 나중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일단 실험 내용은 기록으로 잘 남겨놔야 되고요. 아까부터 그 실험 같은 거 설계하는 것도 손으로 좀 써보고 그런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남겨놓고 그런 다음에 어떤 회원 수집을 회원을 이메일 주소로 이제 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이 며칠 날 한 실험에서는 뭐 A군이었다. 이 정도의 리스트까지는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때 실험에서 이래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이게 그 실험을 너무 남용하는 곳들을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봐서 그런 경우에 더더욱 필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실험을 한 번에 하나씩만 하니까 이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서비스는 점점 커지고 사용자도 점점 많아지고 고칠 곳은 고칠 곳 역시 많아지는데 이게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면 안 되냐. 사실 한 번에 너무 많은 실험은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왜냐면은 한꺼번에 이제 여러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사용자가 보통 그 사용자 전이라고도 하고 그 아까 퍼널 같은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들이 그 단계 다니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정도만 만나는 거는 그 계산하기가 쉬운데 이게 여러 단계를 만나다 보면 앞에 실험하고도 효과가 겹칠 수가 있어요. 뒤에 실험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실험을 겪게 되면은 이제 그 효과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그 외부의 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게 돼서 나중에 그 실험 효과가 있을 때 이 사용자가 정말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독립적이었냐라고 볼 때 또 한 번 또 꼬일 수가 있어서 그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 실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물론 매우 설계를 단단하게 잘하고 데이터 기록하는 부분도 설계를 잘 해놓고 하면은 기록 자체는 사실 문제는 크게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또 이 서비스들이 복잡하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꼬이거나 어쨌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요즘엔 또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쪽 같은 경우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플래그 붙여서 얘는 1번 실험에만 가도록 하고 얘는 2번 실험에만 가도록 하고 하는 식으로 그냥 사용자군을 다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 간의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실험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그 모수가 불충분해져서 그 아까처럼 뭐 0.01% 나오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MP가 심지어 5도 안 된다든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실험은 피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실험을 하면은 좋기는 한데 거기다가 뭐 좀 당연히 실험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그 UX 기획한 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다시 뭐 계속 많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면은 뭐 사용성에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실험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게 너무 잦아지다 보면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어쨌든 서비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용성이 있을 거고 그 기본적인 그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는 정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전 실험 내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자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가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험 사용자는 어떤 군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뭐 내부적으로 뭐 테이블을 만들든가 정 안 되면 엑셀 표를 만들든가 하는 식으로 일단 목록을 잘 만들어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쓰기 전에도 그 AA 테스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말이죠 AA 테스트고 사실 그냥 일단 있으면서 그냥 그 사용자 목록만 보면서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도 어떤 사용자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은 그 실험했던 다음에도 좀 실험 이슈가 약간 뭐 어떤 서비스 변경이라든가 이런 좀 큰 문제인 경우엔 특히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좀 더 추적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잘 안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면은 좀 더 서비스 운영을 A/B 테스트와 함께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물론 이거는 요즘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들 개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많이 할 거다라고 하면은 뭐 API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A/B 테스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공수를 최소한 적게 들게 어차피 많이 할 거면은 그때마다 매번 개발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 두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 쌓이는 거라든가 이런 이슈도 적고 개발 때문에 개발 공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API라든가 이런 플랫폼 같은 거를 잘 마련해 두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다별량 분석과 다별량 테스트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다별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면은 뭐 다별량 분석 관련해가지고 이만큼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버튼 하나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동일한데 조금 다른 컨텐츠라든가 이런 식으로 1대1 비교를 주로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만들다 보면은 보기가 그렇게
1대1로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진 않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지금 이건 웹페이지인데요. 예, 웹페이지에서 여기 막 처음에 상단만 바꾸려고 그랬는데 상단만 바꿔서 1대1로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왠지 여기도 바꾸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도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지금 보기가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한 번에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테스트를 하자니 지금 보기가 6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하나 띄워가지고 일단 저 헤더에 대해서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공한 거를 가지고 그 아래 거에 대해서 저 섹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지금도 저희 시간이 얼마나 안 남은 것처럼 세상의 대부분의 개발이나 이런 변경에는 시간이 항상 충분히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옵션을 한 번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6개에서 그 사용자들의 반응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저 헤더의 효과와 그 다음에 저 섹션의 효과를 추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저렇게 한 다음에는 그냥 보기 6개짜리 A/B 테스트식으로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냥 제일 많이 나온 거 가지고 그 제일 많이 나온 거하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 사이에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쓰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저렇게 나온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그 뭐 쭉쭉 모아서 이때 H1의 효과와 그 H 부분의 효과와 섹션의 효과를 나누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6개짜리 A/B 테스트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차피 6개짜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용자들이 너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역시나 모수가 찢어지게 되면은 비율 구하기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실제로 쓰는데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A/B 테스트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보셨으면 A/B 알고리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여기저기 툴 같은 데서도 쓰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MAB는 이제 그 A/B 테스트에서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약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 강화학습 쪽 알고리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탐험과 이제 그 성과, 그 이렇게 뽑아먹기 뭐 이제 이런 것 중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A/B 테스트를 하는 거 같은 경우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테스트 기간이 그래도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충분하긴 해야 되고 그런데 A/B 테스트를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비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A군보다 B군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 보여요. 지금 한 3일 정도 봤는데 근데 지금 실험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놔두기는 하는데 지금 이미 B군이 좋은 걸 아는데 사용자 중에 반은 A군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있다 보면은 굉장히 아깝고 특히 돈을 많이 버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험은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계속 뭐 이것저것 테스트는 해봐야겠는데 너무 아깝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런 그 성과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비교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거 간에서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생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어떤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집단들을 여러 개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알고리즘이고요. A/B 테스트에서 쓰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늘어난 다별량 테스트에서 다별량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제 그 군들에서 이제 그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MAB는 그 멀티암디드 밴딧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여기 아래 문어처럼 그러니까 이 밴딧이 그 저희 파친코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눌러 당겨서 나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최적으로 이거를 당기기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알고리즘은 이제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기본적인 거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알고리즘을 그냥 MAB라고만 하면 이게 뭐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좀 식 같은 게 좀 나오는데요. 예, 그래도 요즘에 A/B 테스트는 단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조금 수익이 많은 곳들 아니면 사용자 풀이 큰 곳들 이런 데에서는 MAB를 많이 쓰고 싶어 하기도 해서 그냥 상식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AB 알고리즘에도 MAB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큰 무리를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이그리디하고 UCB하고 뒤에 톰슨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MAB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어서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다가 일단 원래는 50대 50이잖아요. 그런데 50대 50에서 이제 그 특정 그 엡실론만큼 성능 좋은 쪽으로 좀 더 벌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중에서 이제 그 나머지를 좀 더 조절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그 그러니까 다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거를 고르고 이제 그 다음 것 중에서 뭐 랜덤으로 하나를 고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A/B를 그 2가지로 노출을 하는 식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그리디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변형된 형태가 많아서 만약에 다른 것들 보시다가 왠지 이렇게 생겼다 싶으면 그냥 얘는 이그리디의 파생이구나, 엡실론 그리디 파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지역 최저값 이런 걸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알고리즘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 관측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애를 이제 많이 실행하다 보면 이제 걔가 좀 더 좋게 나오고 좀 이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어떤 시간 구간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구간대에서 그 시간 구간의 관측 결과하고 약간의 이제 그 확률 범위를 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계산한 것이 이제 UCB입니다. 그래서 UCB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각각의 관측 결과하고 이제 좀 더 확률을 가지고 어떤 그 어퍼 바운드를 구해서 그 어퍼 바운드가 가지고 이제 그 최적의 값을 선택을 해서 걔를 먼저 올려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톰슨 샘플링이라고 얘를 왜 많이 쓰게 되었냐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 그 각 구글 어나리틱스에 보면은 요즘에 그 MAB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MAB 테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톰슨 샘플링 기법이다 보니까 얘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률값으로 매칭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그 시간 구간을 잘라가지고 그 정책에 따라 그 시간 구간하고 어떤 폴리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각각의 최저값들을 그 안에서 그 각각의 그 분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분기값에서 벌 수 있는 그 어떤 수치 그 값을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떤 특정 시간 구간 동안에 얘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어떤 수치를 낼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 최적의 수치값과 그런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A/B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만큼을 더 보여주는 확률을 높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샘플링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근데 사실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그 엡실론 그리드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현재까지 성능이 가장 좋았던 거를 고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만 이제 그 톰슨 샘플링으로 그 선택지를 골라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거 말로 풀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A/B 테스트를 보고 그 관련된 사례라든가 케이스들을 보고 A/B 테스트 설계하는 방법을 봤는데 설계하는 거는 이제 어떤 유사 실험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주제를 잡고 지표 잡고 기준 잡고 실험 환경 설정한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수집하고 지표 확인하고 좀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잘 익혀두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좀 쓰는 방법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때는 이벤트의 형태나 분포를 확인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항 분포라고 테스트를 최대한 심플하게 만든 다음에 이항 분포를 가정하면은 나중에 T테스트 같은 거를 쓰기도 편하다. 그다음에 어떤 퍼널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값을 잘 수집을 하고 이거를 비율로 잘 만든 다음에 집계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가설 검정 저희 T테스트를 봤지만 그 외에도 기타 등등 테스트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 설계, 그런 사용자 관련해 가지고도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외에도 실험 설계할 때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데이터를 파악할 때도 같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에는 다별량도 많이 쓰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 MAB도 A/B 테스트의 약간 변형이지만 같이 많이 쓰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다별량 테스트 관련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 구글에서 멀티베리에이트 테스팅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봤고요. 사실 A/B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그 국내에 책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그냥 온라인 서점에서 A/B 테스트 쳐보시면 책 딱 하나 나올 텐데요. 사실 그 책은 나쁘지는 않은데 좀 되게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 한번 그냥 교양서 정도를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웹데이터 분석학이라는 책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약간 오래전에 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추천하기 애매하고 사실 요즘에 A/B 테스트 다들 온라인에서 영어 자료들 보고 쓰시는 것 같고요. MAB나 멀티베리에이트 테스팅은 구글에서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냥 기본 통계 관련해가지고 물론 통계 관련해가지고 되게 책들도 많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책들도 많은데 어떤 개념이라든가 교양서로 잡기에 좋은 책은 일단은 약간 통계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그 림분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그거 말고도 그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굉장히 심지어 그거 데이터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읽어두면 세상 사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험 세팅할 때 걸러지지 않는 어떤 데이터적인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외생성 변수기 때문에 참 답이 없는데요. 이런 거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면 나중에 결과 보실 때 균일하게 뺀다든가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실제 방향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테스트를 저는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데이터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 관점에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회사에서는 데이터 분석가가 없는 경우들도 파다하고 데이터 분석가가 정말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 경우 내가 데이터 분석가인지 기획자인지 개발자인지 모르겠는 경우들도 되게 굉장히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냥 데이터 분석가가 아무 일이나 다 해도 괜찮은데 사실 이런 거를 기획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테스트 만들고 해야 되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태반일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게 보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알려둔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그 함수들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회사에 이제 요즘에는 유료로 회사 기업에 파는 온라인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A/B 테스트 관련해서.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제가 막 엄청 추천할 만한 A/B 테스트 툴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회사에 맞는 건 어떤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이 없고 너무 일손이 부족하다 싶은데 테스트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 툴들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도입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잘 알아야 쓰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파는 것들은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그 회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B 테스트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툴들이 딱 핏하게 맞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A/B 테스트 남발을 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A/B 테스트가 정말로 필요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일단 순서를 쭉 정하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밖에 일단 그런 거는 확실히 배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너무 많은 경우에 그거 수를 줄이는 거는 역시나 이제 그 중요성과 중요도와 협의 등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실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영향도가 가장 크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